그래서 이 부분들을 뭐 가족의 두 얼굴에 있는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독일의 유명한 이제 학자인데요. 예, 이분은 이제 그의 책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인간이 이제 그 뭐 동물보다도 그 힘이 없었던 인간이 어떻게 이 지구상 이제 자연계 최강의 존재가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인간이 뭐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있지만 어떻게 인간이 전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는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죠. 그건 바로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비밀병기예요. 동물에 없는. 정말 인간이 갖고 있는 비밀병기를 그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상호협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 인간만큼 복잡한 그런 이제 그 상호협력은 아니지만 자연계의 절대 강자 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늑대들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이 지구에 가장 번성했던 동물은 사실 사자나 호랑이가 아니에요. 바로 늑대들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 인류들은 이 늑대들을 박멸시키는데 무진히 애를 썼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소련이 붕괴되어지고 이제 그동안 철의 장막이 열리게 됐을 때 유럽 사람들의 공포가 대살합니다. 뭐냐면 그 철의 장막이 걷어지면서 그 소련에 있던 그 늑대들이 유럽으로 넘어오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공포를 느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늑대에 대한 기본적인 공포를 갖고 있죠. 그래서 늑대들을 박멸시키고 나서도 어떠냐면 그 늑대 인간이라고 하는 신화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가 끝날 때 늑대 인간으로 오인돼서 많은 사람들이 불타 죽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왜 늑대가 이렇게 자연계 최강의 존재가 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비밀병기를 어느 정도 갖고 있다는 거죠. 바로 상호협력이에요. 여러분, 늑대 10마리가 지나간 거와 한 마리가 지나가는지 노련한 사냥꾼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한 마리가 눈밭을 딱 걸어갈 때 나머지 9마리는요, 정확하게 선두에 갔던 선두의 늑대의 그 발자국에 정확하게 찍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한 마리인지 10마리인지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 늑대들은 여우의 지혜를 능가합니다. 네. 그리고 그 노련한 사냥꾼, 그 상호 협력, 여러분, 자연계에서는 병들면 그냥 죽음이죠. 하지만 늑대들은 틀려요. 병들거나 부상당하면 동료들이 그걸 치유합니다. 고기를 물어다가 먹입니다. 있을 수 없는 거죠. 네. 바로 상호 협력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요. 이번에는 바다의 왕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다의 왕자를 우리 이제 조스, 상어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바다의 최강자는 놀랍게도 범고래입니다. 킬러 상어라고 하죠. 자, 이 범고래들이 조스 상어를 사냥합니다, 여러분. 백상어를 사냥하고 그 다음에 그 백상어리의 간만 빼먹습니다. 과학적으로요. 이게 이 고래들도 알아요. 범고래들도 상어 간 맛있다는 거 압니다. 다른 거 하나도 안 먹어요. 오직 그 오메가가 풍부한 간만 먹습니다. 네. 여러분, 이 그 범고래 때가 나타나면 이 그 거대한 백상어리들이 주랭난을 칩니다. 여러분, 1000km 이상 도망을 가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이 범고래가 그 바다의 왕자가 됐냐는 거죠. 적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상호협력이에요. 이 늑대와 범고래 집단은요, 가족 집단입니다. 할머니 있어요, 이모 있어요, 네. 삼촌이 있습니다. 그 가족 단위로 이어진 그들의 협력이에요. 누군가가 부상당하면 그를 위해서 돌봄을 주고 누군가가 뒤처지면 그를 기다립니다. 바로 그 상호협력이 자연계 최강의 존재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상호협력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에요. 여러분 정말 요즘에 TV를 볼 때마다 분통이 터지고, 과연 이럴 수 있는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매일 뉴스에서 쏟아지고 사실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언론과 학자들이 예견합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향후 더 어려울 거라고. 언제나 우리나라는 정치적 위기와 경제적 위기가 같이 동반합니다. 지난 IMF 때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IMF가 왔을 때 정치적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이 구속당하고 대통령 멘붕 상태되고 그리고 그 세계적 위기를 대처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에 정말 찢을 수 없는 트라우마인 IMF가 오게 되어지죠. 지금은 국제 정세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시계는 멈춰 있죠. 향후 더 문제되는 건 이 다음의 쓰나미입니다. 우린 살아남아야 합니다. 웰빙, 행복 아니에요. 살아남아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생존, 살아남을 수 있는 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저희 강의 출발이에요. 동물의 왕국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단단한 가족 간의 화목과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한 그 가족은 정치적인 때로는 경제적인 삶의 위기에 버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밀관계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족애가 중요한 겁니다. 행복하게 해서 가족애를 이야기하는 건 이미 이제 좀 한물 갔습니다. 그럼 웰빙 시대나 하는 거죠. 모든 게 다 잘 돌아가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 이야기해요. 지금 웰빙 시대가 아니잖아요. 뭐 웰빙 정당이 있다고 하던데 새누리당. 그러다 망했잖아요 지금. 그런 웰빙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사실 생존의 시기입니다. 다시금. 그리고 그 생존의 시대에 빛나는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간의 단단한 신뢰와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 그리고 화목이야말로 그 어떤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비밀 병기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다음에 인간계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그 일본의 유명한 감독입니다. 구로사와 아키라라고 하는 감독입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 영화가 사실 서부 영화의 효시입니다. 사무라이 영화를 헐리우드에서 총잡이로 변형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여러분 보면 이게 이제 7인의 사무라이인데 헐리우드 넘어와서 7인의 총잡이가 됩니다. 자, 세계적인 이제 명작으로 꼽히는데 이 영화의 내용은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전국시대 일본에 그 산적이 쳐들어올 걸 미리 안 일단의 농부들은 근심에 빠집니다. 농부들이 산적들이 넘어오면 추수한 곡식만 처하는 게 아니라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죠. 그래서 하지만 지킬 군인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농부들이 돈을 모아서 그 떠돌이 무사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그 고용된 7명의 사무라이와 함께 산적들과 전쟁을 펼치게 되죠. 자, 이때 그 떠돌이 무사 중에 대장이었던 간베가 그 칼 한 번 잡아보지 못했던 농부들에게 싸움의 기술을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돼요. 자, 천천히 시작. 전투의 본질은 그런 것이다. 다른 사람을 방어하는 것이 곧 자신을 방어하는 가장 여러분 일본은 싸움의 기술을 거의 예수의 차원으로 승화시킨 민족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싸움의 기술을 갖고 있는 민족이죠. 그 싸움의 본질을 간베가 이야기합니다. 전쟁의 승리는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동료들을 지켜주고 그를 방어하는 것이야말로 승리의 가장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죠. 바로 상호협력입니다. 그리고 그 상호협력을 우리는 가족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가족 간의 화목과 가족 간의 신뢰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웰비 좋아요. 더 중요한 건 살아남기 위해서요.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그 가난한 그 가족 안에 그 소소한 웃음과
그리고 장난스러운 그 농담들이 집 바깥으로 나오는 그 가족은 여러분 가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삶의 위기를 할지라도 그 가족 간의 웃음을 통해서 버텨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2002년도에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마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한세대에서 근무한 지 10년 됐지만 그 전에는 지방에 있는 여러 대학에서 이제 뭐 최근에 되고 있는 계명대학에 교수 생활하고 한세대로 왔는데 뭐 제 나이에 비해서는 이제 교수가 빨리 되는 편입니다. 뭐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계에서 한 15년을 넘게 있다 보니 잘 나가던 사람들의 몰락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요즘 뭐 맨날 몰락이잖아요. 예, 정말 천하에 호령했던 사람들의 쉽게 말해서 한 방에 훅 가는 내용들을 지켜봅니다. 저도 지난 15년 동안 학계와 때론 교계 또 등등에서 정말 잘 나가던 분들을 지켜봤고 그리고 그들의 몰락을 지켜봤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네. 한 사람, 성공했던 한 사람이 주저앉을 때 증상이 있어요. 가족의 붕괴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균열이 생기고 별거에 들어가고 그리고 부부간에 불협화음이 퍼져나오고 그리고 자녀와 부모 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그 갈등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서 장기화되어질 때 이제 쓰나미가 옵니다. 안 좋을 땐 언제나 더 안 좋은 일이 닥치죠. 여러분. 그리고 그 가족애가 붕괴됐을 때 그동안 잠재되었던 어둠이 우리의 현실 앞에 들이대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이거예요. 그럼 가족애만 단단하면 모든 게 성공하냐? 그렇지 않겠죠. 하지만 결국은 이 가족애야말로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는 거예요. 최후의 보루입니다. 네. 자,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자, 여러분 이제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거예요. 뭐, 여러분들 너무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도 가족의 두 얼굴의 작가고 가족의 두 얼굴 뭐 읽었지만 뭐 지금 뭐 10만 부 넘게 팔렸어요. 네. 뭐 이제 인쇄 수입도 좀 많이 받아서 이제 그 1년 전에 생각지도 않게 인쇄 수입이 너무 많이 든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그 돈 어떻게 할까 하다가 빚 갚는 데 쓰지 않고 뭐 제가 빚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네. 빚 갚는 데 쓰지 않고 와이프 독일차 뽑아줬어요. 네, 독일차 인쇄를 갖고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안 버려주고 참고 살아준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었습니다, 사실은. 네, 안 버리고 참고 인내하고 지금까지 살아준 아내에 대한 진짜 고마움이었어요. 몇 번 버림받을 뻔했거든요. 네. 버리지 않은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죠. 그래서 가족의 두 얼굴의 작가이긴 하나 또 뭐 우리나라의 가족 분야에서 제가 이제 나름 의미 있는 사람이 됐는데 제가 행복한 가족을 이루기 때문에 이 자리인 게 아니에요. 저도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저는 이제 그 뭐 가족 상담으로 뭐 책도 쓰고 뭐 교수하고 제 안사람은 아동 상담으로 이제 서울에 있는 한 대학 교수입니다. 예. 저희 집은 이제 중학교 2학년 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엄마도 대학 교수, 아동 상담에 우리나라 뭐 나름 이름이 있는 사람이고, 아빠는 또 가족 상담, 가족의 두 얼굴의 작가. 그러니까 애는 얼마나 행복하겠냐요. 제 말을 못 합니다. 네? 거짓말 못 해. 그냥 웃고 맙니다. 하도 말을 안 들어가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우리 아들이 너무 말 안 들어서 와이프한테 그랬습니다. 아니 엄마가 아동학 박사라며. 와이프가 그럽니다. 당신 가족 상담 한다며? 할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뭐 제가 뭐 잘하고 가족애를 잘하고 그걸 안 해요. 저도 노력합니다. 애쓰는 거 있죠. 가족이라는 거는 정말 어쩌면 가장 힘든 거일 수 있고 그렇지만 가장 가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톨스토이가 그의 명저 안나 까레니나에서 이런 말 합니다. 행복한 가족은 모두 비슷하고 불행한 가족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고 합니다. 어쩌면 행복한 가족은 비슷비슷합니다. 사실은요. 별 특색이 없어요. 하지만 불행한 가족은 이유가 전혀 달라요.
99개의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한 개만 어긋나도 그 가족은 불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유는 모두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 어때요? 처방도 달라요. 똑같은 처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각각의 처방이죠. 그래서 가족 문제야말로 어쩌면 가장 힘든 주제입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네. 행복한 가정은 모든 사람이 꿈꿔요. 그런데 그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는 의지와 단순한 마음의 바램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행복한 가정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좀 공부가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내용이 필요한 건데, 자, 오늘날 이제 심리학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프로이드는 그 불행이 또 불행을 낳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이렇게 관찰하다가 정말 그 어린 시절 불행했던 사람들이 성인이 돼도 똑같이 불행한 삶을 살아간 걸 지켜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불행이 또 다른 불행을 낳는 그런 불행의 반복성을 관찰하고 거기다가 이름을 붙입니다. 바로 뭐냐면 반복 강박이에요. 마치 어린 시절의 불행을 강박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묻습니다. 왜 저렇게 자기 파괴적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응? 왜? 왜 저토록 자기의 불행을 반복하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정신분석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볼까요? 그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 성장한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정상인의 4배가 넘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은 아버지가 술만 좋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일단 경제적으로 무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 무능해요. 술을 먹기 전과 먹기 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가족들은 늘 불안해요. 그런 술에 의존해 사기 때문에 공감 능력 부족합니다. 대화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가정에 성장했던 자녀가 얼마나 알코올 중독이 무서운지 잘 압니다. 근데 본인이 그런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배우자를 그런 사람으로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좋은 걸 선택하려고 하고 이기적인 걸 선택하려고 한다는데 전혀 다른 결과죠. 또 하나 볼까요? 학대받고 자란 사람은 역시 학대하는 사람이 되거나 학대할 사람과 결혼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아동폭력과 가정학대들 정말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해자들이요. 어린 시절 피해자들이었습니다. 99%입니다. 여러분. 지금 학대받고 있는 아이들은 지금 피해자지만 앞으로 향후 20년, 30년 후면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폭에 올라온 아이들 있잖아요. 전년도 피해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영원한 가해자도 없고 영원한 피해자도 없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지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어지는 이 악순환을 지켜보게 됩니다. 또 하나에는 버림받은 아이는 역시 자기의 가족을 버릴 줄 알아요. 왜 그런지 아실까요? 버림받아 봤기 때문이에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스티븐 잡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스티븐 잡스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는데 그의 친부는 지금 IS가 준동하는 바로 시리아 출신의 유학생입니다. 잡스의 친부는 아시아 사람이에요. 자, 미국으로 유학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미국 여학생을 사귀고 임신을 시켜요. 자, 이제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고향에서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네가 이교도와 결혼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의 반대로 태어난 아이와 여자친구를 버립니다. 그리고 그 버림받은 그 아이는 입양이 되어지죠. 여러분, 스티븐 잡스의 인생에서 행운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양부모를 만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늘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상처 속에서 그는 살아갑니다. 네. 그는 공개 입양을 했고 부모는 어릴 때부터 넌 입양한 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통해서 그는 늘 버림받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고요. 자, 그가 23살 때 여자친구를 임신시켜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를 매몰차게 버립니다. 네. 근데 소름 끼치게도 그가 태어난 자기의 친자녀를 버릴 때 나이와 그리고 잡스의 그 친부가 잡스를 버릴 때 나이가 소름 끼치게 똑같습니다. 23살이에요. 여러분.
전설의 고향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가 불행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불행의 연속성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거는 굳이 비단 잡스의 이야기뿐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고 우리 주변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저 같은 이제 그 상담사에게 오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자살해하고 그다음에 대인관계 갈등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가족관계 갈등이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자, 이런 분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에서 받았던 상처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상처는 과거의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에 끝없이 영향을 미치고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국정농단의 사건에는 한 가족의 붕괴가 있습니다. 엄마는 북한이 파견한 이제 간첩에 총에 맞아 죽고, 그리고 아버지는 부하에게 배신당해서 총 맞아 죽었던 한 가족의 붕괴와 관련됩니다. 네. 자, 그 최태민을 이은 최순실의 일가가 이 박근혜 대통령을 계속적으로 거의 뭐 거의 영적인 그런 관계까지 유지한 거잖아요. 거의 보면 이제 불편하지만 뭐 그런 관련 증언을 보면 이렇게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기 위해서 최태민 일가가 했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형제들의 관계를 해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박근혜에게 앞으로 대한민국의 여왕이 될 거니까 절대로 형제들하고 동생들하고 만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네. 이 가족들하고 얽히게 되면 여왕 될 수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된 다음에 청와대 갔을 때 그럼 뭐냐 하면 우리 집에 왔다 그랬어요. 진짜 우리 집이거든요. 여기는 아버지와 엄마와 그리고 같이 함께 했던 소중한 과거의 추억이 있는 공간이잖아요. 당연히 우리 집에 온 거죠. 근데 박근혜만 그 집에 가고 싶었겠냐는 거예요. 동생들도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곳에는 부모에 대한 추억이 있는 곳이잖아요. 하지만 한 번도 안 불렀습니다. 매몰차게. 충실하게 최태민의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저 한번 상상해봐요. 만약 이 세 남매가 똘똘 뭉쳐서 단단한 상호 협력을 유지했다면 과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뭐 역대 정권에서 벌어졌던 뭐 그런 정도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이 정도는 아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혼자 된 그녀는 최태민 일가의 훌륭한 먹잇감이 되지 않았을까라 생각합니다. 바로 가족 협력의 붕괴였던 거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그 붕괴는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 보니까요. 자, 여러분들, 과거의 상처는 과거의 상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자, 어떻게 그 영향이 반복되는지를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불행한 결혼 생활의 재현이에요, 여러분. 불행한 결혼 생활의 재현입니다. 제 책 가족의 두 얼굴과 그 후에 쓴 가족의 발견이 그 진중문고의 군납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국방부 군납이에요. 그래서 한 작가의 책을 한 권 이상을 내무반에 갖다 놓지 않습니다. 근데 전 두 권이나. 네, 그래서 제 조카가 해군인데 배를 타는데 깜짝 놀랐대요. 삼촌이 책을 쓰는지는 아는데 자기 그 함선에 삼촌 책이 두 권이나 꽂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책 몇 권이나 되겠어요? 내무반에. 네. 그 몇 권 안 되는데 제 책이 두 권이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가족의 상처를 제가 다루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군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사고 치지 않는 병사입니다. 그리고 사고 칠 병사를 우리 국방부는 관신사병으로 뽑죠. 일종의 문제사병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관신사병으로 분류되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가족의 해체를 경험한 아이들이에요. 부모가 이혼하고 그 다음에 조성가정으로 온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관신사병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럴 거야. 아니 그건 인권유린이 아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화를 낼 수 있으나
국방부는 50년의 경험으로 군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하거나 부하들을 구타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는 가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과거의 경험은요, 어린 시절의 경험은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군대 적응, 사회, 그리고 그 후에 이뤄질, 그리고 본인들의 결혼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자해와 자살, 또 하나가 이제는 중독이에요. 여러분. 가족의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은 중독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뭐, 게임, 뭐, 약물 중독, 말할 것도 없죠. 네. 자, 그리고 뭐, 주식 도박도 이 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약간의 중독이 뭐냐면, 마트 중독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주말에 마트 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네. 마트 가면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쇼핑카트 끌면서 저는 이제 가족들과 늘 주말을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저를 빼고 이마트 갔다 하면 좀 삐지기도 합니다. 아니, 왜 나를 놔두고 갔냐. 그래서 제가 쇼핑을 좋아하는 거를 와이프는 좋아합니다. 왜냐면 마트는 가야 되고, 제가 가서 운전도 하죠. 짐도 들어주죠. 와이프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약간의 쇼핑이 이제 언제나 경계를 넘어갈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집에서 쉴 때 뭐하냐, 홈쇼핑 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많이 이제 그 배달돼 오니까 와이프가 짜증을 내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조심하려고 애를 씁니다. 약간의 이 쇼핑 중독을 제가 갖고 있는 거 알아서. 근데 여러분들, 약간의 쇼핑, 약간의 게임, 약간의 알코올 등등은 어쩌면 삶의 윤활유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경계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거예요. 몸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난 걸 끌려고 물속에 뛰어들었는데 이제는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내가 외롭다는 거, 내가 혼자라는 거,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를 잊기 위해서 중독 물질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기에 의해서 삶이 파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독에 빠지는 모든 사람 역시 결국은 뭐다? 가족에서의 상처입니다. 그리고 가족 애가 붕괴된 그런 삶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날 이거예요. 가족 안에서 상처를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일정한 반복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반복성이. 네. 그리고 그 반복성을 설명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걸 좀 더 설명해야 되는데. 네. 그 불행한 그 반복성의 출발을 뭐 하냐면, 배우자 선택의 실패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제 결혼에 실패하는 많은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못 만난 겁니다. 그럼 각자 헤쳐 모일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럼 두 번, 세 번 하면 좀 낫냐? 그럴까, 뭐 이제 좋아질 수 있지만 때로는 별로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배우자 선택의 실패는 반복되거든요. 자, 오늘날 심리학은 이렇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일정한 각본이 있다고 설명을 해요. 우리는 그냥 결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자, 이건 좀 우리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작. 어린 시절 경험한 가정의 모습을 재현해줄 사람을 선택한다. 인간은 익숙하고 친숙한 것에 편안하고 이끌린다. 이러한 익숙함을 여러분, 만약에 어린 시절 우리가 외로움이었다면요,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유혹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나를 외롭게 만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난 어린 시절 너무 외로웠는데 왜 나를 외롭게 만든 사람에게 마음이 빠지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싫든 간에 좋든 간에 익숙한 것에 끌립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네. 우리 그 유리상자의 노래인데 한번 볼까요? 웬일인지 낯설지가 않아요. 봐 이거요. 낯설지 않아요. 네. 이거 넘어가고요. 네. 저는 이제 제 삶의 행운 중에 하나가 제 아내를 만난 거다. 전 믿습니다. 진짜로요.
저는 좀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서적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와이프를 만나서 좀 제가 오늘날 이렇게 좀 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와이프를 만났을 때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였습니다. 대학원을 이제 다닐 때 이제 와이프를 만나는데 어느 날 제가 대학원을 다니던 그 학교에 한 여학생으로부터 이제 연락을 받은 거예요. 누군가를 제가 다른 분을 통해서 이제 대학원 한 여학생이 있는데 저를 사귀고 싶다고 연락을 했대요. 저는 뭐 너무 놀라웠죠. 처음 당한 일이거든요. 누가 저를 좋아한다는 건 처음 당한 일이었고 너무 감격해서 만났고 그 후 6개월 만에 결혼합니다. 초스피드로 결혼했습니다. 결혼할 때쯤 돼서 제가 안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나의 뭐를 보고 사귀겠다는 마음이 들었냐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을에 캠퍼스를 걷고 있었다는 거예요. 캠퍼스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그 걷고 있는 뒷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 너무 불쌍하고 외로워 보인다라고 생각했대요. 저 사람 좀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거 듣다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거 동정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이해는 잘 안 됐습니다. 근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그 말의 뜻을 알겠습니다. 저희 장모님에게는 아디 하나 더 있어요. 저희 장인어른. 이해하시죠? 저희 장인어른은 30년째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30년째. 정말 진실한 목사입니다. 진실한. 정말 명예도 싫어, 돈도 싫어, 성도도 싫어. 그냥 욕심 없이. 정말. 저는 이제 우리 장인어른을 좀 솔직히 말해서 좀 개인적으로는 뭐 높게 평가를 안 했는데 저희 장인어른을 아는 한 분이 정말 그분처럼 진실한 분 처음 봤다는 말을 듣고 진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근데 저의 눈은 언제나 장모님을 힘들게 한 분으로만 이제 여겨졌죠. 여러분들 그 진실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어때야 돼요? 희생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저희 장모님이 그 역할을 한 거죠. 정말 10년도 아닌 그 긴 시간들을 정말 사모 역할을 하면서 가난한 개척교회 사모 역할을 다 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이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 안사람도 그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자신감이 넘치고 능력 있는 남자가 아니라 왠지 2% 모자란 손이 많이 갈 듯한 남자에게 필이 꽂힌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이제 살다 보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했던 남자가 아니래요. 그래야 되지 않겠냐고. 당신이 생각한 남자면 당신이 얼마나 고생하겠냐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안사람의 귀양 중후 덕분에 저는 대박을 맞긴 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우리는 좋든지 싫든지 익숙한 것에 끌립니다. 너무 싫었어요. 외로운 게. 혼자인 게. 그리고 늘 가난에 지쳐있는 게. 늘 짜증나 있는 게. 늘 억울한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익숙함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가족의 불행을 보면 이 불행의 반복성을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겁니다. 이제 오늘날 불행한 결혼 생활의 이 반복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게요. 시작. 부부 갈등은 1+1. 여러분 1+1 어디 가면 늘 있죠? 마트에 가면. 그래서 제가 만든 이론이 1+1 이론입니다. 가족의 두 얼굴에도 썼듯이 여러분 한 부부가 가족의 위기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용서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을 때 거기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1+1이 있습니다. 자,
원이 있어요. 현재 부부 문제 있어요. 그 부부가 알고 있는 성격의 차이, 그 다음에 서로 돈을 쓰는 것의 차이, 고부 갈등, 뭐 수많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플러스 원 또 있습니다. 바로 50%. 그건 바로 뭐냐면 나의 과거의 상처인 거예요. 이것이 1+1 돼서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아픔과 갈등을 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2002년도에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왔습니다.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가 만만한 나라는 아닙니다. 최순실이 왜 독일에 갔는지 이해가 저는 안 돼요. 정말로. 독일은 구라가 안 통하는 나라입니다. 예.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참 원리 원칙이죠. 그리고 그 힘든 독일의 유학생의 저를 버텼던 하나의 빛은 언젠가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겠다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이제 드디어 공부를 마치고 그 다음에 충청도에 있는 한 대학에서 저의 교수 생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제 오늘 저희 집에서 이제 여기 강의를 하기 오게 해서 어떤 성도분들이 제 강의를 듣게 될지 이제 궁금해하고 설렘을 갖고 왔었습니다. 자, 2003년도 첫 교수가 된 첫날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젊었고 교수가 된 첫날이죠.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경험도 없죠. 잔뜩 긴장한 채 이제 첫 수업입니다. 수업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계단에서 이제 한 학생이 저를 알아보고 이번에 새로 오신 교수님이죠. 예. 교수님,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자판기로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100원짜리 커피를 뽑아서 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계단을 계속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그 뜨거운 100원짜리 커피를 들고 별로 마시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걸 들고 계속 올라갈 걸 생각하니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고맙지만 나중에 사주면 어떻겠냐라고 거절하고 이제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수업을 한참 하려고 하는데 좀 전에 커피를 권했던 학생이 제 수업에 들어와요. 아까는 막 웃으면서 다가왔는데 5만 가지 인상을 쓰고 저를 쳐다봅니다. 느낌이 와요. 보니까 삐진 거야, 보니까. 당신 나의 제안을 거절했지? 딱 삐져 있는 거예요. 수업을 하는데 이제 학생들의 질문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몰라서 물어볼 때와 얼마나 아는지 테스트하고 싶을 때. 젊을 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 후자의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 받으면 되게 기분이 안 좋죠. 그날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매주마다 짓궂은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해서 이제 교수의 권위로 그래도 누르려고 하니까 학생이 그럽니다. 교수님, 우리 학교에 홈페이지 발달된 거 모르냐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제일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인터넷이에요. 지금도 두렵습니다. 그 막 교수 된 사람에게 학교 홈페이지의 악플은 사실 심각한 협박입니다. 그 말 듣는 순간 지금 학생이 아니라 환자가 하나 내 수업에 들어왔구나. 감을 잡았죠. 그리고 이제 대응하지 않고 참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정말 집요한 공격은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한참 강의하는데 잠깐만요. 교수님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거의 강의 감별사 역할을 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처럼 뭐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짓궂은 학생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설득해야 될지 화만 날 뿐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액땜을 충분히 한 학교였습니다. 다행인 건 종강이 있죠. 방학이잖아. 그래서 종강할 무렵에 학생들과 이렇게 둘러앉아서 음료를 먹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야기도 나누고 제 옆자리에 폈는데 제 옆자리에 바로 그 학생이 앉는 거예요. 살짝 긴장이 됐어요. 옆에 앉아서 주스를 딱 따서 마시더라고요. 입 대고 마시고 그리고 반쯤 주스를 남기고 그걸 저에게 권합니다. 교수님, 주스 드세요. 순간 당황했어요. 왜냐면 새 주스병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입 대고 마시는 거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그거를 저에게 줍니다. 우리가 뭐 연인 관계도 아니고 이건 아니잖아, 사실은. 하지만 커피 한 잔의 거절이 얼마나 힘든 한 학기를 만드는지 저는 잘 압니다. 또 이 강의평가도 또 남았잖아. 무서운 강의평가예요, 요즘에.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액땜을 넣어서 끝내야겠다 마음을 먹고 그 내민 주스병을 제가 다 마셨어요.
다 마시자마자 이 학생의 표정이 15주 전으로 돌아갑니다. 아, 교수님 애쓰셨어요. 다음 학기에도 꼭 들어올게요. 그러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진짜 뭔가 화해하고 싶었어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몇 번 가서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때 커피 거절한 거 미안하다고. 근데 그만하면 이 학생이 사과 받아주겠어요? 교수님 무슨 소리예요? 그럴 거 아니야. 네, 받아주지 않을 걸 뻔히 알아요. 늘 힘든 그런 15주였고 이렇게 마셔주자마자 해결될 줄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러다가 몇 개월 후에 우연히 식사를 같이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학생은 그럽니다. 자기는 어린 시절 엄마 아빠가 너무 바빴고 그 바쁜 엄마 아빠에 가서 예쁨 받고 사랑받으려 할 때마다 엄마는 그랬대요. 저리 가! 엄마 바쁜 거 안 보여? 늘 거절받고 늘 무시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비로소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학생에게 벌어졌던 이 현상을 우리는 뭐로 하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이 감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상처는, 가족에서 봤던 상처는 과거의 일뿐 아닙니다. 과거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현재 안에 영향을 미쳐요. 이게 문제예요. 네. 본인도 몰라요, 사실은. 네. 모르면서도 그 상처는 아주 심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상처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안 물었죠. 어느 순간 근데 여기 상처 난지도 모르고 살아요. 근데 누군가 바로 요 과거에 상처받던 부위를 탁 때려요. 맞는 순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나도 모르게 때리지 마라고 상대방을 확 밀죠. 상대방은 어떨까요? 어이가 없지 않아요? 툭 칠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아픈 게 아닌데 이 상대방은 자기를 몇 배로 더 세게 때리니까 상대방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상대방은 뭐를 한 거냐면 이 사람의 과거의 상처를 건든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족의 갈등, 부부간에 용서할 수 없는 그 상처는, 갈등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상대방이 준 상처만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나의 과거의 상처를 건든 거에 대한 상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이거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갈등들,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수많은 갈등들, 성도와 성도 간에 있는, 또 재직과 재직 간에 벌어지는, 또 사역자와 성도 간에 벌어지는 수많은 그 공동체의 위기에도 전이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이 감정이 있습니다. 왜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는 상처로 받아들인지 아세요? 그 사람이 이만큼 상처를 줬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나의 과거의 상처를 건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 아프다 보니 그거를 돌려주고 싶게 되어지고, 그리고 두 사람은 타협할 수 없는 깊은 갈등의 고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오늘날 가족을 우리는 이걸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예. 나의 배우자가, 때론 나의 자녀가 나의 과거의 상처를 건드렸을 때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이거나 직장 동료가 나에게 과거의 상처를 건드렸을 때 역시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현재 문제 때문에 싸운 것 같으나 플러스 원, 나의 과거의 상처가 그 안에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이런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저의 강의는 이제 1부와 2부가 있어요. 1부는 뭐냐면 그 가족애를 붕괴시키는 그 가족의 상처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해서 가족 안의 상호 협력, 가족애를 끌어내는가, 바로 그 해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날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세계에서 세 번째입니다. 몇 년 전에는 두 번째였는데요, 세 번째로 떨어졌습니다.
다행인 건. 네. 자, 이게 이제 가정 위기 빙산이에요. 정말 그 한 가정이 붕괴되어질 때는 언제나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성격 차죠. 성격 차요. 그런데 성격 차는 겉으로 드러난 이유일 뿐이지 진짜 이유는 더 많은 게 있습니다. 가치관의 차이, 경제 문제, 고부 갈등, 자녀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가정 위기에 빙산이 되어집니다.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요, IMF 때 이혼율이 정확하게 2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위기는 경제적 위기에서 온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제 틀린 건 아니나 100% 맞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그 여자 지사님들에게 여쭤볼게요. 혹시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하게 되면 이혼할 분 계신가요? 대답하지 마시고요. 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교수님, 그 인간이 그것마저도 안 하면 어떻게 살아요? 네, 맞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대화도 끊어지고 서로 간의 관계도 깨어진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이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경제적 위기마저 오게 되면 살아야 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부는 경제적 이유만이 아닌 거예요. 바로 그 부부의 문제는 이겁니다. 관계가 깨어진 거고 소통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가 붕괴됐을 때, 그리고 대화가 무너졌을 때, 그 부부는, 그 가족은 가족애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회복할까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회복할까가 이제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되어집니다. 저의 아버님은 그 목사님입니다. 저희 집은 목사가 많습니다. 이제 뭐 저희 아버님은 이제 한국에서 잠깐 목회하시고 주로 이제 독일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 이제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을 때 그 이제 입영 열차를 타게 됐죠. 이제 저는 이제 80년도 후반에 군대를 들어갔는데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충청도에 있는 한 훈련소로 가게 될 때였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 가족들이 다 이제 집에 이제 서울에 다 왔을 때인데 잠시 그 군대를 가려고 입영 열차를 탔는데 이제 저는 이제 기차 안으로 탔고 저희 가족들이 이제 환소를 나왔죠. 그래서 어머니 여동생의 눈에 보이고 그다음에 친구들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손을 흔들어줬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와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요. 아버지와 저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사이가 좋은 부자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사실은요. 이제 아버지가 기차역에 온 거 보고 사실 되게 한 번 놀랐습니다. 그리고 2번 놀랐어요. 제가 이제 기차 머리를 짧게 깎고 기차에 타 있는 걸 보고 어머니와 여동생은 활짝 웃더라고요. 사실 그걸 보고 조금 마음이 상했어요. 나는 이게 너무 슬퍼 죽겠는데 두 여성은 행복하게 웃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제가 군대 간 동안 너무 행복했대요. 제가 이제 그런 존재였고요. 저희 어머니도 웃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예요. 사실 눈을 이렇게 껌뻑거리고 다시 봤어요. 그리고 기차가 출발을 하게 됐고 고개를 돌려서 다시 한번 저는 이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를 본 순간 또 놀랐습니다. 기차가 멀어지는 걸 본 순간 저희 아버지는 감정을 더 이상 못 이기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을 본 거죠. 저희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강한 남자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강한 척한 남자였죠.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였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눈물을 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눈물을 본 순간 아들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기차를 타고 가면서 수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지의 그 눈물의 의미는 분명히 나를 위한 거 아니겠어요? 아들의 군대 가는 거 보면서 아버지는 힘들었던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수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날 사랑했나? 아버지가 날 아들로 봤구나.
저는 늘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았고 늘 아버지에게 부끄러운 아들인 줄 알았고 늘 자신감이 없었는데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보고 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편의 아쉬움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제가 힘들던 그 사춘기에 아버지가 저에게 와서 광현아 많이 힘들지? 아빠는 널 믿고 널 사랑한다. 야, 이 한마디였다면 정말 저는 조금 더 힘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늘 아버지는 냉정했고 차가웠고 어쩌면 저에게 무관심하려고 했던 아버지였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않아가 아니라 돌아온다면 강한 남자로 저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버지는 사내가 사내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네, 하지만 그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저희 아버지는 표현할 수 없었던 거죠. 결국 뭐의 문제일까요?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가족 안에 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는 서로에 대한 애정과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소통의 문제를 가진 수많은 부부와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지켜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가정을 회복하는 거, 가족애를 단단히 하게 만드는 거, 그 출발에는 소통입니다. 소통. 자, 그러면 이 소통을 제대로 회복하려면 앵무새처럼 말하는 방법을 배우고 뭐 이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면 나의 과거의 상처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상처의 회복을 위해 오늘 제안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안데르센이죠. 자, 이 안데르센은요, 불행으로부터 도망친 남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볼까요? 네. 그의 엄마는요, 전직 매춘부입니다. 포주는 외할머니가 포주예요. 안데르센의. 그러니까 엄마가 포주인 거예요. 그 10대 어린 소녀를 길거리로 내몰았고, 그리고 길거리에 안 가려고 하면 뺨을 때려서 결국은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길거리에서 임신하게 된 안데르센의 엄마는 이러다는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포주인 자기의 어머니로부터 탈출해서 다른 도시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데르센과의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것이 바로 안데르센이죠. 안데르센의 아버지는 정신분열로 자살하고요. 그리고 안데르센의 엄마는 알코올 중독으로 너무나 일찍 삶을 마감합니다. 자, 그의 인생을 볼까요? 중독, 폭력, 매춘, 가난, 정말 불행할 수 있는 모든 삶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바로 안데르센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거의 불행은 반복된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되풀이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적용된다면 안데르센은 길거리에서 노숙자로 죽거나 자살로 삶을 마감해야 되는데 그의 삶은 너무나 따뜻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탈북 대학생을 대상으로 힐링 캠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궁금해서. 야, 니네들도 북한에 있을 때 안데르센 동화집을 읽었냐니까 다 읽었대요. 북한에 안데르센이 있으면 전 세계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안데르센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념을 떠나서 종교를 떠나서 안데르센이 갖고 있는 그 힘이에요. 여러분, 자, 그 안데르센의 유명한 작품이 있죠.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미운 오리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 미운 오리의 이야기는요, 학자들은 안데르센의 자서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불행했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운 오리로 삶을 마감하지 않습니다. 백조가 되어지죠. 그리고 그는 수많은 어린이뿐 아니라 그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작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 인생 비결이 있어요. 안데르센이 불행을 반복하지 않고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행한 환경을 원망하고 현실에 대해 분노하는 것으로 안주하기보다 적극적으로 고통에 대해 의미를 전하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상처를 경험하고 억울하고
때로는 슬픔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분노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느끼는 원망과 분노는 어쩌면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 원망만 하고 분노의 감정에만 머물면 놀랍게도 똑같은 부모의 삶을 반복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안데르센은요, 자기의 그 불행했던 과거를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으로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고통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행복으로 가기 위한 여정이었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네. 자, 이를 통해서 그는 과거의 자신의 상처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발생되어지는 전이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선 나의 지난날의 상처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안데르센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그 어린 시절 사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왜 교수님은 그 하고도 많은 분야 중에서 가족 상담을 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사실은요, 많은 분야가 있는데 이 가족 상담 분야는 남자가 거의 없어요. 저에게는 완전 블루 오션인 거죠. 주로 다 여성들입니다. 이 분야에 몇 안 되는 남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가족에서 유달리 상처가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2,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이때 저희 아버지가 직장을 그만두고 뒤늦게 신학교에 갑니다. 네, 신학교를 뒤늦게 갔어요. 그러다 보니 가장은 학생이 되어버리고 저희 집은 정말 날개 잃은 새처럼 이제 경제적으로 추락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전세에서 월세로 추락을 합니다. 이제 전 강서 화곡동에 살았었는데, 그러다 보니 동네 사람들 처음에는 이제 뭐 어려움이 오니까 뭐 안 됐다라고 하다가 이제 경제적으로 빈곤이 이제 몇 년이 지속되고 나니까 이제는 한심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예. 하지만 뭐 저희 집이 뭐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었고 뭐 좀 이제 집이 있다가 없다는 정도만 여기고 살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의 부부싸움은 좀 잦았습니다. 여러분. 예. 이제 근데 이제 저에게 위로가 됐던 거는 저희 집 앞에 살았던 형준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예. 사실 저는 친구가 많지 않은데 이제 저의 잊을 수 없는 친구이기도 하죠. 늘 그 형준이와 놀고 함께 그 어린 시절 그 추억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형준이가 조심스럽게 이 말을 합니다. 네. 3학년 때요. 2, 3학년 때요. 네. 저한테 할 말이 있대요. 뭔데? 엄마가 너하고 놀지 말라고 했대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니네 집 가난하다고. 여러분 40년 전 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친구를 빼앗기게 되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사실 저는 거기 동의할 수 없잖아요. 네. 저는 이제 계속 그 형준이와 놀려고 했고, 그럴 때마다 형준이는 밤마다 저와 놀았다는 걸 이유 때문에 매일 엄마에게 매일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달을 가니 더 이상 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놀지 못하게 되는 관계가 되어지죠.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길을 지나갈 때 그 형준이 엄마가 저를 째려보고 가던 그 눈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디 그지 새끼가 우리 아들하고 놀아. 이 표정 있잖아요. 네. 그 경멸의 눈을 사실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인 알랭도 보통이 이런 말 합니다. 오늘날 가난은 돈이 없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무시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든 건 돈을 풍족하게 못 쓰는 것이 힘든 게 아니에요. 일가 친척에게도 받는 그 무시와 모멸이 사실 가난의 가장 큰 상처 아니겠어요? 저는 그 가난의 상처를 초등학교 2학년 때 압니다. 너무 빨리 안 거죠. 네, 그 친구를 빼앗기게 되고 참 너무 힘든 시간들이 되어지죠. 저는 이제 이상하게도 농협 다닌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농협. 국민은행은 상관이 없어. 우리은행도 상관이 없어요. 이상하게 농협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요. 특히 은행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농협.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농협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하는가 했는데 제가 자기 분석을 통해 깨달은 게 이거예요. 그때 형준이 아버지 직업이 농협 다녔어요. 걔네 엄마의 이유는 이거예요. 은행원의 아들이 실업자, 신학생이 실업자로 여겼잖아요. 예수를 안 믿다 보니 실업자 아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그래서 농협 다니는 사람들 지금도 이제 용서하려고 애를 씁니다. 애국계 농협 다니는 사람들 저의 분노의 대상이 되는데 저는 이제 학년에 올라가고 또 다행히 저희 아버지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의 길을 들어가면서 부자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렇게 가난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사역지를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옛날에 여러분들 유럽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90년대 유럽을 누가 갑니까? 그래서 독일에서 20년 넘게 목회하시고 사역을 마감을 하시게 되었죠. 은퇴를 했는데 제가 독일에서 유학을 할 때 제 별명이 뭐냐면 독종이에요. 성질이 못돼서 독종이보다는 책상에 한번 앉으면 4시간을 떠나지 않아요. 3, 4시간을. 독하게 공부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공부했던 본에 가보면 독일 본 저를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독하게 공부했던 사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독하게 공부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난이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껏 유학을 갔는데 박사를 못 마치고 한국에 오면 뭐 하겠습니까? 저를 기다린 건 가난이죠. 저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가난한 건 난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내 소중한 처자식에게 그 가난의 무시를 돌려준다는 건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시인지 아는 저에게선. 그래서 이를 물고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은혜로 공부는 잘 끝났고 오늘날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세계적인 문학가인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이런 말합니다. 작가의 최고의 자산은 작가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상처의 경험이라고. 그리고 그 상처가 많을수록 그는 많은 자원을 갖고 있다라고 해밍웨이는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작가로서 또 상담가로서 저의 삶에 자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경험했던 상처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비로소 할 수 있었게 된 것도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저의 불행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드디어 조금 하게 된 겁니다. 이거예요. 수치스러웠던 그 어린 시절에 친구를 빼앗겼던 경험인 줄 알았고, 그리고 그 경험으로 인해서 더 이상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소극적이고 외로운 아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후 저는 정말 힘든 어린 시절이었거든요. 친구 하나 없는 그런 사춘기를 또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과정에 이 사건이 있어요. 자, 하지만 오늘날 저는 그때 그 경험이 오늘날 저를 만드는 힘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상처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상처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네. 그리고 그 상처의 경험을 오늘날 우리의 많은 성경의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걸 보게 되어져요. 자, 보면 모험 소설의 효시인 로빈스 크루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로빈스 크루소가 그 배에 난파되어서 우울증에 걸려서 죽게 되어집니다. 이때 로빈스는 배의 파편을 뜯어다가 현재 내 삶의 대차대조를 쓰게 되어져요. 자, 하나는 이겁니다. 부정적인 거. 하나는 긍정적인 거예요. 자, 볼까요? 나는 외로움 성에 내 동댕이 처했다. 맞죠? 또 하나, 그러나 나는 살아있다. 모든 동료들처럼 물에 빠져 죽지 않았다. 이것도 맞잖아요. 부정적인 거.
나는 지독한 문명을 위해 모든 인간 가운데 선택되었다. 그럴 수 있죠. 반면에 그러나 나는 배의 모든 선원 가운데 선택되었다.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것도 맞죠. 자, 부정적인 거. 나는 몸을 덮을 옷 한 벌 없다. 그것도 맞아요. 반면에 그러나 나는 옷을 거의 입을 일이 없다. 더 죽겠는데 뭘 했겠습니까? 볼 사람도 없고요. 이렇게 하면서 로미스는 자기 삶을 선택합니다. 바로 뭐로요? 긍정으로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을 긍정으로 선택하고 27년의 긴 외로운 섬생을 마감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비록 소설의 내용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있다는 거죠. 자, 선택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불행한 환경과 또 과거의 상처는 선택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여기. 자, 이 분 혹시 기억하시겠죠? 예. 유명한 우리네 여류 작가였던 박완서 선생님이십니다. 이 박완서 작가는 살아 생전에 너무나 큰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이분의 외아들이 서울 의대를 들어가요. 엄마의 얼마나 자랑이겠어요. 아들 하나가.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레지던트를 시작할 무렵에 세상에 20대 중반의 나이로 과로로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살아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과로사합니다.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절망하게 되고 절필을 선언하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절망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런 깊은 슬픔의 늪에 있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원한 일은 아니었으나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분명히 무언가 이 일에는 무언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의미를 찾는다면 뭔가 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당신에게 닥쳤던 그 불행의 의미를 찾는 여행을 하면서 그 슬픔으로부터 올라오게 되었고 그리고 생의 마지막을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는 작가로 우리에게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 그리고 때로는 가족에서 받았던 불행했던 그런 경험들은 어쩌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예,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 뭐라고 했죠, 여러분? 주께서 함께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아니,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고난의 늪에 있을 때 그건 고난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주를 향해 부르짖을 수 있고 그리고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순간이야말로 어쩌면 축복일 수 있고 은총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닥쳤던 불행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의미의 전환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의 이야기를 이제 마감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우리 뒷간에 자주 갔던 기억이 나시죠?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서울 시내에 뒷간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뒷간이라는 데가 이 조잡한 그 판자로 돼 있다 보니 이제 다리가 짧은 꼬마들이 그 뒷간에 자주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뒷간에 빠진 이 아이는 진짜 말 그대로 트라우마예요. 엄청난 상처죠. 이제 똥통에 빠진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족끼리 달려가서 아이를 구해주고, 그리고 이제 달래면서 이제 아이를 씻기죠. 그리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선조들은 어떻게 했냐면 급히 집에 있는 곡식들을 절구통에 넣고 빻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떡을 빚어요. 그리고 떡을 빚고 그다음에 아이가 뒷간에 빠졌던 그 공간으로 가서 액막이 제사를 지냅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그 시대는요. 액막이 제사를 지내고 그러고 나서 그
제사를 지냈던 그 떡을 아이에게 줍니다. 아이는 그 떡을 들고 동네에 나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똥떡이요라고요. 똥떡입니다. 똥떡이라 외치는 순간 동네 사람들은 모여듭니다. 지금처럼 간식이 넘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명절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그 떡을 명절도 아닌데 얻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웬 떡이에요. 동네 사람들은 아이에게 모여들면서 떡을 하나 얻어 먹으면서 이런 말 합니다. 괜찮니? 힘들었지? 한 번씩 똥통에 빠진 거야. 얻어먹는 그들의 입에선 공감, 지지, 위로의 말이 나오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보세요. 아이는 너무나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가족들의 일사불란 대처, 더 나아가서 이웃 공동체의 따뜻한 격려, 공감, 지지로 이 아이는 그 다음날 뒷간에 또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족 붕괴될 수 있는 가족애를 복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공감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네? 공감이 붕괴될 때 가족애도 붕괴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왜 세월호 사건 때문에 속이 터집니까? 공감 능력이 없잖아요. 네? 네. 그 부분에서. 근데 그 공감 능력만 많은 분이었다면, 그거를 정상적인 정도만 있었다면, 이렇게 오지도 않죠. 사실은요.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이 공감이란 건 뭐냐면, 자, 따라합시다. 시작.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능력. 그거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거야, 여러분들. 정말 붕괴되는 가족에, 그리고 과거에 배우자에 받던 상처를 이해하고, 아니, 그 사람의 상처를 탕감할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세요? 공감받았을 때요. 여러분. 이때, 그래, 저 사람은 내가 더 용서해야 되겠다. 그래, 저 사람과 더 살아야 되겠다는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자, 그래서 공감은 상대방 안에 가서 들어와서 느낀다는 걸 의미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읽었을 제 책이죠. 예, 이 가족의 두 얼굴이 출간되고 나왔을 때, 이제 출판사에서 그 기념으로 5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5권을 선물 받았을 때, 야, 이 책은 이제, 뭐 학교에다 갖다 놔서 누구 주지 않고 평생 보관할 마음으로 저희 집 서재에다가 5권을 딱 꽂아놨어요. 근데 잊고 살다가 한 몇 주 지난 다음에 다시 보니까 5권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와이프는 모른다고, 제 아들이 요한인데 요한이한테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해요. 범인은 이제 제 아들인 거죠. 아니, 지가 뭔데 아빠 책을 다 나눠줬나를 보니까 이제 여러 사실을 알게 됐고, 깜짝 놀랐던 내용이 이거예요. 제 아들이 아빠 책을 최초로 선물했던 사람이 뭐 담임선생님이나 학원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친구들 엄마도 아니었고, 바로 자기가 다니는 영어학원의 운전기사 아저씨였어요. 제 아들이 좀 말이 많습니다. 그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 학원 버스를 타면 얘가 말이 많아요. 아저씨한테 말을 걸어요. 그럼 이분은 사람이 참 좋은 분이라서 그 뒤에 앉은 제 아들이 떠드는 말을 다 들어줘요. 그리고 공감하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학원까지 오는 거예요. 지루하지 않게. 여러분들 초등학교 3학년도 압니다.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줬던, 경청했던 바로 그 기사 아저씨에게 아빠가 쓴 책을 최초로 선물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가족 안에 상처가 없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상처를 주고받지 않는 가족은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네. 어쩌면요. 왜? 완벽함은 오히려 붕괴할 수 있거든요. 네. 상처를 받지만 그걸 털어내고, 때로는 관대하고, 때로는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가족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족을 버틸 수 있게 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하고, 상처를 털어낼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공감이에요. 자, 그 공감은 듣는 거예요. 경청해.
여러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그 감정을 주파수를 맞추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보, 달 봐. 너무 예뻐. 너 달 처음 보냐? 이래 아니에요. 자, 여보, 너무 요즘 지치고 힘들어. 너만 힘드냐? 직장 생활은 내가 한다. 뭐가 힘드냐? 가 아니라 요즘에 내가 보기에도 당신이 좀 많이 힘들어 보였어. 자, 근데 여러분 그런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아내는 어떤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참 말을 잘하는 애가 아니라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거 황당한 거 아니에요? 우리 남자들? 여러분 뭔가 이벤트를 하고 그리고 뭔가를 줬을 때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아내가 느끼는 일상 속에서의 행복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하고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걸 언제 느끼냐면 아무 의미 없는 그 말들을 일종의 수다를 그리고 그 수다 속에서 아내의 마음을 공감할 때 아내가 비로소 진정으로 행복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네. 우리 여성들이 느끼는 행복은요 돈 안 듭니다. 진짜야. 돈 안 들어. 근데 와이프가 우리 안 사람들이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여보 잠깐 우리 이야기 좀 해. 제일 두려운 말 아니에요 우리 남성들? 자 결국은 가족애 여러분 오늘날 생존 기제입니다. 그리고 그 생존 기제야말로 이 힘든 시간을 버티는 놀라운 에너지입니다. 근데 그 가족애를 복원시키고 회복하는 것이 사실 돈 하나 안 드는 소통이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 따라합시다 여러분들. 경청하자. 이거요. 자, 그리고 공감하자. 이거 제 강의를 들은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집에 갔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애들과 소통을 나누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자연스럽게 가서 이제 TV를 본 거죠. 뭐 그냥 멍하니 앉아서 오늘 내가 소통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TV를 딱 껐어요. 애들이 이제 TV를 보다 아빠가 TV를 끄니까 이제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빠는 이제 우리 이제 대화 좀 하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아빠는 분위기 잡자고 TV 껐고 이제 대화자니 뭐 대화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색한 말을 주고받다가 아빠가 생각이 났습니다. 야, 니네도 어저께 숙제 다 했니? 이제 숙제는 안 했다고. 뭐 아직도 숙제도 안 했어 라면서 대화는 정확하게 30초 만에 끝납니다. 자, 여러분들 공과금 냈어, 숙제했어.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네. 정말 대화는 서로의 감정을, 서로의 생각을 들어주고 나눠주는 공감을 기반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기술. 그리고 어쩌면 가족애를 복원할 수 있는 놀라운 에너지는 바로 소통이란 걸, 공감이란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요. 우리가 이제 결혼식 날 한 번쯤 들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예배소서 5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사실 되게 재밌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남자와 여자의 심적 차이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성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왜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했을까? 우리 여성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인정받는 거예요? 사랑받는 거예요? 그거 봐, 사랑이야. 여기 남성성 많은 분들은 인정을 하기도 해요. 네.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이거.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또 볼까요? 네. 아내가 원하는 건 사랑이에요. 근데 왜 아내에게는 남편과 다르게 자신의 남편을 존중하라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존중의 다른 말은 뭐냐면 쉬운 말로 인정해요. 우리 여기는 남성들 아내에게 사랑받고 싶으세요? 인정받고 싶으세요? 그렇잖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이겁니다. 우리 남자들이 원하는 건, 남편들이 원하는 건 아내의 사랑도 좋지만 존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데 자녀가 원하는 건 사랑, 존중 모두 다고요. 사랑만이 아닙니다. 존중도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게 있어요. 딜레마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녀는 존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또 존중이 없으면, 인정이 없으면, 존경이 없으면 그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우리 남편들이 그럽니다. 상담실에서 나 한 번 좀 인정 좀 해줘라. 당신 나 조금만 인정해주면 내가 정말 잘할 거 아니야. 아내는 그럽니다. 네가 날 사랑한 적 있어? 그동안. 근데 그 사랑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수다를 떨고, 그리고 아내의 마음을 한두 번 존중해주는, 인정해주는 바로 그 순간에 그 가족의 가족에는 복원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2000년 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그 차이를 정확하게 짚어보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사랑과 존중의 회복은 소통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정말 가정에 이런 사랑과 소통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